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게 1주차 첫 번째니까 강의 계획서 있잖아요. 강의 계획서에서 3페이지에 강의 진도표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이 해 바뀌고 나서부터는 전범위 출제를 했었는데, 2기 때까지는 보시면은 그 전체 12회 중에 8회까지는 진도순으로 낼 거고요. 9회부터 12회까지는 전범위 연습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앞에 8회까지 진도순이긴 해도 이제 1기 때까지는 정말 그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거의 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요 진도에 해당하는 물음으로 주로 내지만 다른 진도 내용도 뭐 소물음 정도로 껴있을 수는 있게 그렇게 좀 섞어서 내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기 10주차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매번 이제 지금 제가 진행한 스터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매주 그 전주에 진행했던 스터디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표랑 채점평 이렇게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문제 보고 그렇게 갑니다. 채점 기준표 보시면요, 여기서 볼 거는, 그러니까 각 문제마다 만점이 몇 점으로 채점을 했고, 그리고 각 목차마다 몇 점 정도 만점으로 이렇게 채점을 했다, 그런 예시 목차고요. 다만 보실 거는 그 문항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1, 2, 3번 이렇게 문제마다 만점이 서랑 결에 대한 점수 포함해서 총점이 70%에서 80% 되게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이 그렇게 한 75점에서, 그리고 문제 그 10점짜리 문제 3번처럼 10점짜리 문제는 가장 많이 받으면은 85%, 즉 8.5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고 만점을 두고 채점을 한다는 거. 근데 보통 이렇게 점수를 받으려면은 목차당 거의 뭐 6, 7, 8줄 그렇게는 쓰셔야지 이 점수가 나오는 거고, 보통 목차당 한 5, 6줄 그 정도 쓰시면은 딱 60점 정도 그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회 시험부터 답안지가 나눠주는 게 20페이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16페이지였죠. 근데 그게 사실은 법규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법규 시험 때 3교시 때 그렇게 한 권을 더 받아서 챙기는 수험생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고, 사실 이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페이지 중에 법규는 이거 다 쓰시려고 하시고, 이론은 솔직히 요 정도? 많아봤자 18페이지? 이렇게 쓰셔도 그 내용 자체를 장황하게 안 쓰고 되게 밀도 있게 잘 쓰시면은 충분히 55점에서 60점 넘게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써도. 심지어 이 정도 쓰면은 65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딱 요 사이 정도 써야지 라고 그거는 생각을 하세요, 이론은. 근데 앞으로 예시 답안은 그래도 그 풀로 최대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민해서 쓴 그런 답안이니까 예시 답안은 이 정도 분량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못 써도 60점 넘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해 두세요. 그거랑, 자, 그래서 채점 기준표에서는 그 만점 얘기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1기 10주차 채점평 보겠습니다. 이제 채점은 1기 때까지는 35회 합격한 이정민 평가사라는 분이, 그분이 채점을 하시고 제가 검토 채점을 한 번 더 해서 멘트를 달아드리고 그렇게 했었고, 2기부터는 이제 검토 채점은 없을 예정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따로 한 번 더 보고 멘트를 써드리는 게 없을 뿐이고, 이정민 평가사가 채점할 때 저랑 거의 일주일 내내 카톡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하면서 채점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채점해야 될지 좀 애매하고
걱정되는 부분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바로 그냥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채점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점표 보면요. 1기 10주차 때는요. 문제 1번이 크게 물음 1, 2, 3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를 묻고 그 제도와 관련한 감정평가사의 역할 같은 걸 물었어요. 그래서 물음 1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할, 요게 주된 물음이었고, 물음 2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 그리고 물음 3은 주택담보대출 제도에서 금융규제 중에 그 LTV, DTI, DSR 규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의 개념 이쪽은 다들 한 50% 수준 이상으로 다 잘 쓰셨는데, 문제는 각 제도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는지, 그거는 결국 이 제도와 감정평가사의 역할과 관련되는 걸 아는지, 그게 중요한 거였죠. 근데 뭔가 썼지만 점수를 드릴 수 없었던 답안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 단순히 그냥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거를 그냥 그거를 그대로 쓰시는 답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역할. 여기서는 그 1번 사항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요. 그냥 시장가치 산정을 한다. 그냥 요렇게만 쓴 답안이 있었거든요.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렇게만 쓰면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 이 시장가치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실거래가라는 좀 불완전한 가격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올바른 시장가치를 산정을 한다. 그 내용을 쓰고 싶다는 건 알겠지만, 문제에 맞춰서 답안을 쓰려면은 서술을 문제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더라도 이렇게 쓴 경우에는 점수를 드렸습니다. 사정 보정을 통해서 올바른 시장가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한계 극복을 위한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냥 감정평가사는 시장가치를 평가한다. 그냥 그렇게 쓰니까 당연히 그냥 읽어서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역할, 요거는요, 그 미국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도 도입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고, 그 논의를 토대로 논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토대로 당시에 이게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답안에 그래서 그걸 쓰셨어요. 그 미국처럼, 아니면 미국 얘기를 안 쓰더라도 어떤 제도화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아니면 조정하는 그런 제도를 두자. 왜냐면 우리는 시장가치 판단의 전문가니까. 그런 내용을 쓰면은 점수를 가장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의 문제점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 그런 걸 써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는요. 이것도 똑같이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에 줄친 부분 보면요. 단순히 감정평가의 기능을 그냥 쓰신 답안이 또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그냥 쓰면 당연히 안 됐고,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감정평가라는 게 어떻게 연관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써야 했고요.